국가산업단지 50주년 특집 현장 토크쇼 공장회담.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송지원입니다. 저희 KBS 창원방송총국은 창원산단 50주년을 기념해서 창원산단의 과거와 현재를 바탕으로 미래를 전망해보는 오늘 1편을 바탕으로 3편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3편 이후에는 알차게 토론까지 준비를 했으니까요. 마지막까지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이 그 첫 번째 시간인데요. 창원산단의 기적, 미래 100년입니다. 먼저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남 산단을 이끌어온, 그리고 앞으로를 이끌어갈, 또 경남 산단의 이모저모를 알고 계신 아주 특별한 분들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1편부터 3편까지 저를 도와주실 우리 한 반장님, 그리고 지역 스트리플링 연구소 김태훈 소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공장회담 작업반장 한반장입니다. 작업반장을 역할을 맡았으니까요. 제가 창원산단의 구석구석 그리고 나아가서는 우주까지 잘 점검해 보겠습니다. 우주까지 기대가 됩니다. 제조업의 꽃은 기공업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제조업의 꽃인 창원산단의 보물 같은 이야기를 찾아서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에 한강의 기적이 있었다면 창원에는 산단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창원산단의 역사가 곧 대한민국 제조업의 역사라는 말이 있을 만큼 대한민국 경제를 견인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제조업을 꽃피운 창원산단의 역사를 풀어주실 홍진기 박사님의 강연을 듣고 토크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진기 박사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를 진행할 산업연구원 명예연구위원 홍진기라고 합니다. 오늘 저희 강의 제목은 산업의 밥솥 창원산단의 기적입니다. 왜 창원국가산업단지를 산업의 밥솥이라고 할까요? 창원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와 같은 기적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었을까요? 그런 얘기들을 오늘 제 강의를 통해서 하나하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에 쌀과 밥과 밥솥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먹거리들이죠. 그러면 국가적으로 봤을 때 쌀, 굉장히 중요하죠. 산업에서는 산업의 쌀을 철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철이 있어야만이 산업에 필요한 모든 재료들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산업의 쌀을 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산업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독자적으로 철을 생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1960년대까지만 해도 철을 생산하지 못하는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1968년 4월 1일에 일관종합제철소를 만들기 위해서 포항종합제철주식회사라는 회사를 만들었죠. 당시로서는 거대한 제철소를 만들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일 청구권 자금으로 남아있던 8,500만 달러를 투입해서 제철소를 만들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1973년 6월 9일 드디어 우리나라 최초의 종합제철소 용광로를 통해서 첫 샘물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우리나라가 산업의 쌀을 갖게 된 거죠. 자, 산업의 쌀이 있는데 이거를 사람이 생으로 쌀을 못 먹듯이 쌀을 어쨌든 밥을 짓기 위해서는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창원국가산업단지가 갖고 있는 주력산업인 기계산업을 시청자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산업의 밥솥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자, 1960년대로 한번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경제개발을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했죠. 그 당시 정말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이라고는 풍부한 저임금의 노동력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경공업 분야는 재개발, 국가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만 있으면 할 수 있으니까요. 기술도 많이 필요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1972년 1년
어쨌든 1970년대 초에 제1차 오일 쇼크, 석유 파동이 일어나면서 세계 시장이 불안기에 접어들고 우리 수출들도 많이 막히고 개발도상국들의 추격이 심해지면서 우리나라의 공업화 전략을 근본적으로 수정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상황에 직면했던 겁니다. 그래서 1973년 1월 12일 박정희 대통령은 연두 기자회견에서 향후 수출 100억 달러 달성, 1인당 국민소득 1000달러 달성을 위해서 드디어 대한민국도 중화공업 정책을 시행하기로 선언을 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중화공업 정책을 선언하고 이 방면에 중점적인 또 지원과 시책에 중점을 모아야 되겠다. 자, 그러면 왜 하필이면 그 많은 지역 중에 창원에 기계산업단지를 조성하게 되었을까요? 자, 중화공업이라는 것은 입지적으로 경공업과는 다르죠. 경공업은 잘 아시는 서울의 구로공단, 그냥 도시 옆에다가 조그만 공장 시대를 만들어서 그냥 어쨌든 저임의 노동력들을 모으면은 공장이 돌아가지만은 중화공업 공장은 굉장히 큰 부지를 필요로 합니다. 당시로서는 굉장히 넓은 땅이 필요했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당시로서 중요한 국가적 과제가 있었습니다. 방위산업의 육성이 필요했는데요. 이 방위산업은 어쨌든 유사시 전쟁이 발생했을 때 우리의 생존을 지켜줄 무기를 생산하는 산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휴전선 가까이 있으면 안 되겠죠. 금방 적으로부터 장사포 공격을 받든지 전투기가 금방 출격하면 폭격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후방으로 뺄 수밖에 없는 상황. 대규모 부지가 갖추어져 있고 항만과 도로, 철도 여건이 갖추어져 있던 창원 지역을 기계공업단지의 최적 입지로 결정을 하게 되었던 거고요. 창원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주변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지 않습니까? 요새와 같은 군지형 입지였고 주변에 또 군기지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최적의 방산기지로서 선택되지 않았을까? 네,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이 그림이 최근에 창원시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인데요. 가운데를 쭉 가로지르는 게 뭡니까? 창원대로죠. 네. 그냥 도면으로 봐도 굵직굵직하게 이렇게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보시게 되면은 폭이 50m, 그리고 13.8km 길이에 시내 도로치고는 아마 우리나라에서 제일 긴 걸로 알고 있거든요. 13.8km의 직선 도로를 이렇게 쭉 끈 겁니다. 허허벌판 위에다가 그냥 제 생각으로는 자로 13.8km 먼저 끊어놓고 북쪽에는 말 그대로 주거와 상업용지, 남쪽에는 공업지역 이렇게 딱 뚝딱 잘라서 이렇게 만드는 곳이 바로 창원산단입니다. 실제로 자대고 그린 것 같지 않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중화공업의 특성은 뭐냐면은 경공업과는 달리 전문성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한 직장에서 오래 근무를 해야 됩니다. 한번 직업을 선택한 분들이 오래 퇴직할 때까지, 퇴사하실 때까지 근무를 해줘야만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젊은 시절에 입사한 근로자들이 여기서 가정을 꾸리고 자식을 키우면서 은퇴할 때까지 살 수 있도록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바로 주거용지를 공급해 준 겁니다. 이게 공업도시, 계획적인 공업도시의 최초의 케이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창원국가산업단지는 1970년대 조성 이후부터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 한국 경제를 뒤흔든 몇몇 큰 사건들이 있었거든요. 보시는 바와 같이 1979년에 제2차 석유 파동이 일어납니다. 한국 경제가 엄청난 타격을 받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잘 극복하고 80년대 소위 삼저호황, 삼저라는 말이 뭔지 아시죠? 유가, 자, 유가, 물가, 달러가 약해지는 저달러, 그죠? $1. 저달러, 그다음에 저금리, 저금리. 그다음에 유가가 뚝 떨어져서 저유가, 이 세 개의 저자를 붙여서 삼저 현상이라고 그러거든요. 기업하기에 굉장히 좋은 환경이지 않습니까? 그 삼저 현상이 이 소위 말하는
많이 보편화되고 정말 경제가 활성화된 1980년대 드디어 보시는 바와 같이 창원국가산업단지가 상승세를 타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한번 위기가 있었죠. 1987년에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민주화 바람이 불었지 않습니까? 그때 막 노조가 엄청 생겼죠. 그래서 창원 지역도 노사 붕괴에 엄청 휩싸이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입주 기업의 한 37% 정도가 노사 붕괴를 겪었다는 통계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파업에 들어가고 특정 기업이 부품을 생산할 수 없게 되니 그 부품을 써서 자동차를 조립해서 만들어야 되는 울산의 현대자동차 공장이 멈춰섰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그게 이제 창원산단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죠. 그 다음에 1997년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IMF 외환위기가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모든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 전반 실직자 양산되고 대기업도 쓰러지고 모든 지역이 그냥 초토화되다시피 했는데 창원은 끄떡없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게 대단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다가 보시는 바와 같이 2012년을 정점으로 해서 창원산업단지의 생산액이 급격히 줄어드는 현상이 보입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근데 저 12년 이후로 한번 꺾이고 또 17년에도 한 번 더 꺾이는데요. 두 번 꺾이는 현상이 있는데. 네, 그렇죠. 무슨 특별한 2013년 전후에서 아시는 바와 같이 조선 해양플랜트 산업이 장기 불황에 접어듭니다. 그리고 2017년에 문재인 정부 출범에 따라서 탈원전을 선언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기업들의 투자 의욕이 많이 꺾인 것들이 아마 저와 같은 그래프의 모양을 결정하는데 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기계산업을 대체할 수 있는 창원국가산업단지에서 미래 먹거리 산업을 아직 발굴하지 못했던 것이 이와 같은 전반적인 쇠퇴 현상의 원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오늘 대담을 통해서 좋은 의견들을 많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1979년까지 창원이 어떤 위상이었을까요? 창원시가 마산시 창원 출장소였습니다. 자, 1980년까지 창원시 인구가 얼마였을 것 같아요? 10만? 20만? 10만? 정확히 수치를 말씀드리면 5만 1,952명이었습니다. 5만 명대였어요? 5만 명대밖에 안 됐던 거죠. 그 5만 1,952명 중에 약 56%의 주민들이 창원국가산업단지에서 근무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창원시는 창원국가산업단지를 그러니까 생각하는 기반으로 해서 탄생한 도시다. 그래서 1980년 4월에 마산시로 분리해서 창원시가 만들어졌죠. 그때는 마산시가 엄청 컸잖아요. 창원시가 작은 도시였는데 그 뒤에 아까 그래프 보신 바와 같이 성장에 성장을 거듭해서 드디어 창원이 마산과 진해를 통합하네요. 2010년 7월 달에 통합창원시가 만들어집니다. 마산시라는 이름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정확한 창원시의 명칭이 뭡니까? 창원 특례시. 창원 특례시잖아요. 자, 인구가 100만 명 넘어가야만이 특례시가 될 수 있거든요. 자, 인구가 100만 명 넘어갔습니다. 이 모든 기적과 같은 일들을 누가 이루어냈을까요? 바로 창원국가산업단지가 이루어냈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강의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일은 창원 시민 여러분들은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창원국가산업단지와 접촉을 하시기 때문에 창원국가산업단지가 얼마나 소중한 곳인지를 잘 모르실 수가 있지만은 저희 같은 연구자들 입장에서는 창원국가산업단지가 기적과 같은 일을 행한 대단한 장소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랑스럽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네, 제 강의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격적인 토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나와 있는 키워드가 내가 아는 거다 하면 손을 번쩍 들어주시고 자신 있게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영광의 라떼는입니다. 그 첫 번째 키워드로 살펴보겠습니다. 시멘트이네요. 시멘트 파동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네. 그때 어떻게 기억하고 계셔요? 우리 조금 전 강의도 들었지만은 70대 후반에 이제 굉장히 고도 성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그 아파트들이 프리미엄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예. 또 창원공단 건설 시기하고 그게 맞물려진 거죠.
그래서 대기업들이 너도 나도 이제 주택 건설업에 뛰어들 때에 창원공단에는 한창 공장 건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주택 건설에는 시멘트 공급이 안 되는 그런 파동이 일어났던 거죠. 네. 그렇지만 창원공단만은 우리 공단에서 이제 증명서를 발급하면은 우선적으로, 최우선적으로 시멘트를 공급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활하게 창원공단이 초기에 건설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부가 지원을 했습니다. 엄청 특혜를 받은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뭐 정책의 우선순위라 할 수 있겠죠. 예, 특혜라기보다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창원 산단이 그만큼 굉장히 중요했다는 반증이기도 할 것 예. 같아요. 국가적으로 얼마나 중요했으면은 73년부터 79년까지 우리 박정희 대통령께서 총 9회를 방문하셨습니다. 매년 한두 번씩 이 창원공단 현장에 오셔서 창원공단이 어떻게 건설되고 있는지를 파악하시고 애로도 듣고 또 대안도 제시하시고 그렇게 하셨던 거죠. 영광의 라떼는 자, 두 번째 키워드 보여주시죠. 예,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73년도에 창원 산단을 조성하기 위해서 현장 조사를 이제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성산 폐총이 발견이 됐죠. 그래서 부랴부랴 이제 고고학자, 역사학자들을 모시고 74년과 75년 두 차례에 걸쳐서 발굴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폐총으로 시작됐지만은 거기에 다양한 유물들이 발굴이 됐습니다. 특히나 이제 야철지, 철을 제조했던 야철지가 나오면서 그 당시에 이제 산단 조성에 관여하셨던 분들이 야, 이게 2000년 전에 철을 제조했던 데에 우리가 이 기계공업 단지를 만드는구나. 그래서 이 입지는 정말 우연이 아니고 필연이다. 이런 얘기들이 그때 현장에서 이제 많이 회자됐습니다. 네. 이차원 기자님, 제가 산단 조성 이전에는 어떤 모습이었을지 좀 상상이 좀 잘 안 가거든요. 이제 산단 조성하기 전에는 이제 자연 마을들이 굉장히 근처에 많았거든요. 창원에 당시에 이제 창원면, 상남면, 웅남면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개 면 안에 자연 마을이 한 50여 개, 60여 개 가까울 정도로 이렇게 있었는데 집성 마을을 이루고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뭐 조개 껍데기도 줍고 나무도 캐고 농사도 지으면서 평화롭게 살고 있었는데 이제 박정희 대통령의 어떤 결단, 중화학공업을 육성해야 되겠다는 결단, 어떤 거창하게 말하자면 역사의 큰 물줄기가 그분들한테 이제 들이닥쳤던 거죠. 근데 그분들이 이제 완전히 휩쓸리게 되는데요. 이제 일단 자기가 살고 있는 땅에서 다 쫓겨날 처지에 처하는 거죠. 근데 아까 지도 보셨겠지만 이제 빨간색은 공단 지역이었고 위에는 이제 주거 단지였는데 농촌 마을들이 곳곳에 흩어져 있었어요.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자기 땅을 이제 완전히 강제로 뺏기는 건 아니지만 반강제적으로 이제 수용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때도 불도저가 막 들어오려고 하는데 악이 업고 있는 이제 어머니들께서 흙덩이를 던지면서 이렇게 저항하시기도 하셨고요. 마을 청년들이 이제 관사 같은 데 몰려가가지고 오물을 뿌리기도 하고 그런 일도 있었고 결국에는 이제 정부의 시책이니만큼 이제 도저히 이제 저항할 수는 없었던 거죠. 맞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 이어서 볼까요? 오? 땡땡땡 회관? 이거 뭔가요? 새마을회관. 새마을회관. 새마을회관이에요. 예, 이게? 창원공단 새마을회관. 오. 근데 뭐 새마을회관과 관련된 뭐 에피소드 같은 게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창원공단이 이제 대기업들이 들어오면서 실제로 이런 기업 생산 제품의 전시 이런 수요들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70년 후반에 착공을 해서 80년에 공단 회관이 지금 두대동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제 사회적 경제 타운하고 들어와 있는 곳인데 두대동에 이제 회관이 준공이 되는 겁니다. 저게 근데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이었던 거예요? 저게 그 당시에 건립할 때만 하더라도 사실은 입주기업과 근로자들의 어떤 복지회관 행태, 공단 회관을 지으면서 근로자 종합 직매장까지 생필품들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직매장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기서 실내 체육관도 있고 또 영화도 볼 수 있는 어떤 영사 시설도 갖추고 있었고 그다음에 뭐 교육장, 운동장, 또 제품 전시장
이런 다양한 기능들을 했던 거죠. 그게 오랫동안 동남정시장으로 예, 그 뒤에 이제 90년도가 되면서 동남공단 전시장으로 이름이 바뀌게 되는 거죠. 또 저기서 합동 결혼식, 결혼식도 했어요? 예, 합동 결혼식도 했고요. 실내 체육관에서. 사실은 그 당시 그런 넓은 공간이 없다 보니까 저곳에서 많이 했었죠. 오경진 대표님은 맞아 하면서 들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기억이 있으세요? 그럼요. 저는 제가 초등학교 때 지금 저희 회사가 지금보다 더 작을 때 저희 회사가 물건을 팔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저런 데서 전시를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거기 가시면 어째 그렇게 안 나오세요. 저는 초등학생이니까 너무 심심한데 안 나와. 거기서 안 나오셔가지고 그 주변에 그냥 뭔지도 모르고 그 박람회장을 돌아다녔던 기억이 있고요. 근데 최근에 이제 가보니까 너무 작더라고요. 천현우 작가님도 최근에 여기 가보셨어요? 저는 현대로템 하청 다녔을 때 바로 옆이지 않습니까? 바로 옆에 있을 때 다녔는데 커피랑 이제 간식 그리고 책 이렇게 팔고 있는데 그렇게 문화생활을 좀 즐겼던 기억이 나는데 가격이 좀 세더라고요. 네. 근데 뭐 최근에는 근데 웹툰 캔버스는 뭐 웹툰 페스티벌 같은 것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대별로 창원 산단 당시를 기억하는 것도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또 앞으로의 창원 산단은 또 어떻게 꾸며갈지 그것도 우리가 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젊은 근로자들이 선호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시설들이 많이 들어와야 되겠죠. 실제로 젊은이들이 산업단지 취업을 기피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혹자는 산업단지 내에 그러니까 유명 커피 프랜차이즈가 없어서 취업을 안 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앞으로 창원 국가산업단지도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그와 같은 문화의 거리 혹은 재미있는 놀이공간들 많이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이 교수님 말씀이 다음 주제로 바로 이어집니다. 청년이 산단을 떠나는 이유인데요. 물론 뭐 영광의 시절도 있었지만 이제 5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면서 지금이 위기라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청년이 산단을 떠나는지 키워드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 보여주시죠. 8%네요. 네, 양승민 교수님. 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8%가 지금 창원 산단에 있는 20대들의 숫자입니다. 비율입니다. 20대 노동자가 8%밖에 안 돼요. 네. 우리가 이제 창원공단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74년에 생기고 그때 입사했던 분들을 이렇게 해보면은 90년대까지는 비슷하게 입사를 했어요. 계속 이제 확장을 하기도 했고 더 많이 뽑다 보니까 90년대 입사하신 분들은 70년대생이고 80년대 입사하신 분들은 지금 뭐 60년대생일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이제 주력이고 그래서 인구 전체를 보니까 40대가 35%, 30대가 35%인데 지금 이제 20대는 8%밖에 안 되고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20대를 안 뽑는 것 같고요. 이건 아마 대기업에서 많이 안 뽑는 것 같고, 그다음에 하나는 안 오는 것 같아요. 중소기업들이 아까 뭐 커피를 못 마셔서 못 가는 것일 수도 있겠으나 청년들이 선호하지 않다 보니까 창원공단에 안 가서 그 두 가지 현상이 같이 있으니까 이제 8%밖에 안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가 청년 노동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특히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쇳밥일지를 쓴 천현우 작가님께 바통을 넘겨야 될 것 같아요. 천현우 작가님이 창원 산단에서 오래 일을 하셨죠? 네, 제가 20살 노키아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2021년 말까지 일을 했습니다. 최종 이제 직장 커리어는 저기 볼보에서 이제 포크레인 8을 용접을 하다가 네, 서울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청년 노동자들이 왜 창원 산단을 떠나는지 천현우 작가가 제시한 키워드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키워드죠? 통고개벽 200만 원이라는 얘기는 이제 KBS 시사기획창에서 제가 썼던 표현입니다. 왜냐하면은 200만 원이 제가 2009년에 취직했었을 때 200만 원을 받기가 정말 어려웠고요. 지금은 200만 원밖에 못 받습니다. 이 저임금 구조가 아직도 바뀌지가 않고 이 저임금을 메꾸려면 초과 노동을 계속 해가지고 몸을 갈아 놓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노후화인데요. 이 설비들이 바깥에 겉에서 봤을 때 노후화돼서 이제 청년들이 기겁을 하고 안 오는 것도 있지만은 기계가 노후화됐다는 게 뭐냐면은 사람 손이 더 들어간다는 소리입니다. 제가
한창 중공업에서 일할 때 칩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부품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낡은 곳 설비에다가 그러면 이제 자동차 부품이 이렇게 나오는데 치수가 하나도 안 맞아요. 치수가 하나도 안 맞으면 일일이 망치질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네, 손이 더 들어가요. 그런 문제도 있고, 이제 꼰대 문화라고 하는 거는 이제 강압적으로 아무래도 이제 승계가 돼요. 이게 지금 제조업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숙련이 많이 필요한 일이지 않습니까? 숙련이 많이 필요한 일인데 그 숙련을 제대로 이제 전수를 시켜주지는 않고 되게 강압적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주말에 등산 가고, 그 다음에 금요일에 막 그 회식 가고 막 이러면서 불려다녀야 되고 노동자들의 시간을 뺏는 이런 여러 가지들 문제를 세 가지로 압축해봤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냥 창원 산단이 청년들이 별로 일하고 싶지 않은 곳이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 문제는 우리 사회가 중장기적으로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보고요. 노후화된 설비 부분도 지속적인 시설 투자 등 자동화를 통해서 개선해야 될 것 같고, 전반적으로 사회 문화 자체가 아까 꼰대 문화라고 표현하셨지만은 남성 중심의 그러니까 직장 문화를 좀 바꿀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창원가 산업단지가 중후장대형 산업 중심으로 운영되다 보니 여성 근로자의 숫자가 적고 또 군대 문화처럼 그러니까 남성 중심의 문화가 지배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MZ세대가 견디기 어려운 그런 근무 환경이라고 봅니다. 저는 성별 문제도 좀 심각한 것 같아요. 성별? 예, 지금 우리도 여기 보면 우리 MC 빼고는 다 남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이게 성비가 저만 어떻게 홍일점이 돼버렸네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한 통계를 보니까 한 20년 사이에 2001년부터 2022년까지 보면 경남의 청년 남성 숫자가 28% 줄어들 때 여성 숫자는 37%가 줄어들었습니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좀 떠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 청년 여성들을 위해서 창원시가, 창원 산단이 어떤 해답을 좀 제시해 줘야 될지 그런 고민도 해야 되지 않을까. 사실은 이 문제가 창원가 산업단지의 산업 구조 자체가 남성 근로자를 원하는 업종 중심으로 돼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래 먹거리 산업은 4차 산업혁명에 부합하는 소프트웨어 산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AI, 빅데이터 관련 업종에서는 여성 근로자들이 차별 없이 진입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업종 구조를 변화시켜줘야만이 여성 근로자들을 위한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창원 국가산단 내의 여성 종업원 비율이, 종사자 비율이 14%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0명으로 치면은 2명도 채 안 되는 건데, 김찬모 대표님 회사에는 여성 종업원이 몇 명이나 있나요? 여성 그 단도직입적으로 우리 회사는 60명 중 여성이 3명입니다. 3명? 예. 근데 이 성비를 보면 균형이 맞지 않지만 예. 저는 여성 우대하고 남성들보다도 엄청 우대하는데 사실은 정밀 기계 가공 쪽에 여성들이 잘 도전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아까 얘기 중에 한일납선하고 서출 자의적이 좀 빠져 있는데 참 공단의 얘기다 보니까 그때는 여성이 90%가 여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두 회사를 합치면 여성이 15만 명이 근무했대요. 그 남성은 몇백 명이 근무했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창원 산단의 미래 100년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50년을 걸어왔잖아요. 그럼 이제 앞으로 미래 100년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노후화 얘기, 꼰대 얘기가 있었는데 두 가지를 다 해보자면 이런 걸 겁니다. 우리 지금 굉장히 낙후되어 있는 설비들이 많고 그 설비들은 겉에서 보기에 낙후된 게 아니고 아까 본 것처럼 안에서 일하는 관점에 낙후됐다고 했잖아요. 그걸 요약하자면 3D 업종이 되는 거예요. 그 공장에서 일한다는 건 힘들고 더럽고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요즘에 첨단 공장들 가보잖아요. 굉장히 새로 지은 공장들 가면요. 신발 안 신고 들어가도 깨끗하고요. 예. 오히려 방지나 신고 들어갑니다. 우리가 들어가고 먼지 날릴까봐. 이제 공장들이 그렇게 되고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스마트 팩토리 이제 사업도 하고 지금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된 공장은요, 사실은 여성 청년도 일할 수 있는 공장일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자기 완력으로 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어떤 사업체도 여성을 안 뽑아야 될 이유가 없어지는 거고 동등하게 할 수 있고, 만약에 그게 기존에 기업들이 그걸 하기 어렵다면 새로 생기는 기업들에서는 굉장히 성평등적으로 채용을 할 경우 인센티브를 준다. 그래서 육성하겠다. 이런 기조를 주면서 청년들에게 이제 메시지를 줄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가능성도 있고
저처럼 스마트한 산단이 된다 이런 얘기죠?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어떤가요? 저희가 오늘 나와 있는 이 오픈 스튜디오 정도면 훌륭한가요? 아유, 훌륭하죠. 바닥에 뭐 검은 기름때도 없고 밟히는 그 칩이라고 해가지고 쇠 깎고 남은 자국들 있거든요. 그거 막 발에 밟히고 막 안전하게 꽂히고 이러거든요. 맞아요. 얼마나 깨끗합니까 지금? 맞습니다. 안 그래도 오늘 이 공간을 되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요. 오승훈 센터장님, 네. 공간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일단 이곳의 정확한 명칭은 스마트 제조 공정 혁신 센터라고 하고요. 이름이 상당히 길잖아요. 네. 그래서 영어 약자로 SMIC, 스마트 매니팩처링 이노베이션 센터라고 해서 오. 저희는 SMIC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이곳은 사실은 중소 제조 기업들한테 저희 뒤에 보시는 형태로 미래 제조 현장의 모습을 일단 저희가 보여주고 거기에서 실제 구축을 했을 때 저희가 가이드까지 해주는 그런 롤을 하는 형태로 데모공장 형태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이 그간 축적해온 많은 노하우와 스마트 제조 분야의 다양한 핵심 기술 역량을 집약해서 만든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데모 공장에 첨단 ICT 기술을 실제 제조 현장과 동일한 환경에 먼저 적용을 해보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좀 더 스마트하고 어떻게 하면 공정을 개선해주고 생산성을 향상시켜줄지 그런 거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CNC 공작기계, 협업 로봇, 비전 시스템, 그리고 작업자 안전을 위한 라이다 센서 등 빅데이터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저희가 머신 텐딩 자동화 모델에 대한 실증도 하고 그에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산업 디지털 전환 고민 다 해결해 드립니다. 한국전자기술연구원으로 오세요. 아, 너무 귀여우시지 않았어요? 한국전자기술연구로 오세요. 재밌었습니다. 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이 실질적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아니고 그 가수로 비유를 한다면은 그 음반을 내기 전에 시연용으로 만드는 데모곡 같은 그런 개념인 거죠? 일단 비유가 상당히 적당한 것 같습니다. 저도 이런 비유를 한 거는 처음 듣는데 저희 데모공장도 앞서 나왔던 VCR 같이 일단 기업들한테 디지털 전환, 그러니까 디지털 기술을 AI, 빅데이터, 디지털 트윈 같은 첨단 기술을 제조기업에 녹이기 전에 저희 현장에서 먼저 실험하고 테스트하고 그런 것을 검증을 해서 실제 제조기업에 실증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앞서 이야기했던 데모국하고 비슷한 측면인 것 같고, 실제 저희 데모 공장에는 매년 1000명 정도의 기업인들이 방문을 해주십니다. 이게 창원 산단의 어떤 주력 산업 같은 거였나요? 주력 사업 같은 거였나요? 예. 이제 저희가 계속 이제 산단이 노후화되면서 고민했던 게 어떻게 하면 산업단지에 다시 청년이 오게 할 거냐, 이런 고민들을 2000년 초반부터 사실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장 같은 경우는 이제 스마트 그린 사업단에서 1호 사업으로 디지털 전환 스마트 팩토리 구현을 위해서 만든 데모 공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하나의 그 중요한 사업으로서 업종을 전환하자 해서 지식 서비스 업종을 창원 국가산단에 접목시키자 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이런 항공기 부품 공장에서 청년을 채용할 수 있는 비율하고 지식산업센터, 그러니까 이제 아침에 출근할 때 키 탁 대고 들어가서 근무하고 또 내려오면 커피숍 있고 이런 환경에서 이제 근무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런 작업들을 저희가 대로변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업종들을 집적화시키는 작업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보여주시죠. 등대네요. 등대 그림이 나오네요. 예, 저거는 제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 다보스 포럼, 세계 경제 포럼 이런 데서는 그 라이트하우스 팩토리라고 해가지고 전 세계에서 이제 바다에 배가 항해하는데
하나의 목적이나 표본이 될 수 있는, 본보기가 될 수 있는 공장들을 뽑고요. 거기에는 우리나라 기업들도 뭐 LG, 포스코 이런 데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중소기업이 많고 또 한국에서도 또 모델 공장들이 필요해서 이제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K스마트 등대 공장이라 해서 한국형 등대 공장을 뽑고 있고요. 저희 회사가 그 중에 하나로 돼 있고 이 지역에, 창원 지역에도 한 5개 정도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25개가 있으니까요. 비중으로 따지면 창원에서 아주 많은 등대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편이죠. 그러면 실제로 그 창원 산단을 벤치마킹하는 뭐 해외 사례들도 있나요? 저희 회사만 해도 1년에 900명에서 한 1000명 정도 회사를 다녀가고 계시고요. 최근에는 슬로바키아의 산단에서 저희 그 창원을 방문해 주셔서 한 4주 정도 공부를 하시고, 산단도 공부하시고 저희 회사 같은 회사도 공부를 하셨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최근에는 독일 베를린에서 저희 이런 산단에 대한 내용들을 발표를 했었고요. 세르비아에서도 발표를 했었고요. 꽤 많은 그 다른 나라에서는 이런 경험들을 학습하려고 많이 오고 있어요. 산단장님이 창원 산단의 미래를 직접 보고 오셨다면서요? 아, 그럼요. 이 큰 눈으로 똑똑히 보고 왔습니다. 큰 눈 맞죠? 궁금하시죠? 화면으로 함께 하실까요? 이걸 쓰면 산단의 미래가 보인다고 들었는데, 산단의 미래는 밤인가요? 없어. 깜깜해요. 안 보여. 한반장님 당연히 안 보이죠. 거기가 아니에요. 여긴 어딘데 여기서 산단의 미래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여기는 LX 한국국토정보공사가 만든 3산단 디지털 플랫폼을 운영하는 센터입니다. 3D 산단? 이게 뭐예요? 저희 창원국가산업단지에 ICT 기술이 접목된 3차원 기반의 디지털 플랫폼을 만들었는데요. 산업단지를 안전하고 유용하고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든 플랫폼을 말합니다.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말로 설명드리는 것보다 직접 센터에 들어가셔서 보시는 게 아무래도 효과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봐야죠. 들어가시죠. 가야죠. 한반장님 여기 보시죠. 진짜 창원 국가사업단지의 미래가 다 담겨 있지 않습니까? 와, 이게 다 뭐예요? 보시는 이 화면은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3산단 디지털 플랫폼 화면입니다. 이 공장 같은 모습도 보이고. 예, 일단 저희 3산단 디지털 플랫폼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첫 번째는 창원 국가사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기업분들을 홍보, 마케팅을 지원하는 그런 기능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산업단지에 일어나고 있는 그런 다양한 현상들을 첨단 IoT 센서를 통해 센싱하고 모니터링하는 관제에 대한 기능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보여지는 공간이군요. 기업들의 제품, 공장 이런 것들에 대한 저희가 3차원 정보들 다 만들었고 플랫폼상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고요. 사진으로? 아니죠, 당연히. 조금 더 실감나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장비들도 저희가 준비해놨어요. 진짜요? 실감 나야 됩니다. 진짜 당연히 같아야 돼요? 제가 보증하겠습니다. 예, 일단 한번 가시죠. 우와, 이거 입구부터가 미래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저기 장비들을 보시면 저걸 끼고 공장, 설비, 그리고 제품을 뜯어보고 만져보고 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혹시 영화 같은 것들 많이 보셨나요? 맞아, 영화. 예, 그런데 보면은 이런 고글을 쓰고 가상공간으로 슉 들어가잖아요. 야, 공장 안에 제가 들어와 있어요. 손이 나타나죠? 예. 이게 제 손, 엄마? 네, 이렇게 돌아보실 수도 있고 이동도 해보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화살표가 뜬 상태에서 놓으시면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여기 와 있어, 제가. 다시 돌아서 다시 한 바퀴 돌아서 가고 싶은 데에서 뿅! 가상공간에서는 이렇게 순간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 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실제로 뜯어보신 거예요. 손을 뻗어서 제품을 야, 이거 구멍 하나하나까지 다 보이네요. 이거 힘 안 들이고 이걸 볼 수가 있구나. 근데 신기하고 멋지긴 한데
이런 것들이 우리 기업에게는 어떤 도움이 될까요? 창원국가사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은 저희 제조업 기업들입니다. 그죠. 그분들이 생산하시는 제품들이 생각보다 많이 커요. 외부 바이어에게 홍보를 할 때 들고 다니시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컨텐츠를 들고 보여드리면 직접 생산하는 제품들을 경험해 보시고 하시는 거죠. 함반장님, 어떻게 창원산단의 미래를 보신 것 같으세요? 신봤다! 아니, 산단봤다! 아주 신기하고 멋집니다. 예, 정말 다행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산단의 미래가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저희 홍보관을 찾아주셔서 직접 경험해 보세요. 창원 국가산단의 미래를 찾아라. 미션 클리어! 예! 너무 신기하네요. 어떻게 저 특수 안경 하나만 딱 꼈더니 실제 뭐 부품도 만져볼 수 있고 어떠셨어요? 네, 홍길동이 된 기분이었어요. 가고 싶은 곳에 가고 보고 싶은 거 보고 동해 서해 그리고 또 건져. 모든 걸 또 해체했다가 조립까지 다 가능하더라고요. 네, 신기 그 자체. 와, 진짜. 근데 이런 미래 산단으로 바뀌면 앞으로 청년들도 이런 곳에서 막 일하고 싶어질 것 같아요.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사실 저것들 보고 있으면은 뭔가 화이트 칼라 일이랑 되게 점점 거의 영역이 무너지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시지 않나요? 근데 똑같은 단점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화이트 칼라 잡은 어떤 거냐면은 지금 챗 GPT나 미드저니 같은 생성형 AI 때문에 그 타자를 쳐서 이제 작가들이나 일러스트레이터들이 일자리를 잃을까 무서워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저렇게 자동화가 된다면은 조립공들이나 용접공들이 일자리를 잃는다는 두려움 같은 것들이 있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려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우려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일자리가 오히려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는 이제 환경적인 요인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사실 뒤에 보시는 이제 첨단 설비들 이렇게 보시면 깨끗하잖아요. 근데 이제 저 설비들도 역시 고장이 나거든요. 고장이 나면은 유지 보수를 또 해야 되고 평상시에 또 이제 이런 것들을 잘 점검을 하고 또 계속 관리를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요즘 이제 디지털 트위너 해가지고 모든 설비들을 내 방 안에서 이렇게 공장에 가지 않고도 모니터링하고 어떤 상태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으면은 바로바로 조치를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걸 하려면 또 이제 3차원 3D로 다 이제 전환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사실 저희가 아까 한 반장님께서 가셨다 오션 그를 이제 저희 회사의 기술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국가산단 전체를 갖다 3차원 3D로 만들었고 거기에 아까 여성 인력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저희 회사의 여성 인력이 되게 많아요. 예. 여성 인력들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많다. 그래서 이런 산업을 더 키우고 장려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하고 있고요. 이런 기업들이 좀 많아져야 할 텐데요, 그죠? 네. 그러니까 기술 창업의 중요성은 뭐 제3 강조하지 않아도 잘 아실 건데요. 2022년 말 현재 경남에 뭐 창업 기업 숫자가 한 7만 개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런데 그 중에 기술 창업 기업의 숫자가 16%밖에 안 된다니까 기술 창업이 굉장히 약하다고 볼 수 있죠. 특히 경남이 이제 전국적으로 과학 기술 투자액도 그렇게 많지가 않고 중위권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지역 대학에서의 어떤 창업 교육을 좀 더 강화하면서 지금 석박사생들 공대 쪽에서 뽑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지방대학 쪽이 사람 구하기도 어렵고 한데 어쨌든 그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서 어쨌든 교육부에서 이제 고등교육기관 재정지원 사업의 예산을 50% 이상 지자체로 2025년부터 넘겨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자체가 이제 필요한 인력들을 직접 대학을 활용해서 양성할 수 있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남도가 조금 더 기술 인력 양성에 신경을 쓰면서 그 인력들이 그러니까 지역 내에서 창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지금 같은 평면적인 공간 구조를 조금 더 고밀화된 입체적인 구조로 바꿔가면서 창업 기업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많이 제공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많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이런 그 ICT 관련된 이제 플랫폼이라든지 콘텐츠 이런 데도 좀 투자를 좀 더 확대를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걸 통해서 마중물로 우리가 또 그 성장을 하고 또 고용을 하고 이렇게 해나갈 수 있는 토대가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00만 도시라는 게 결코 작은 도시가 아닙니다. 유럽에서 100만 도시 찾기 쉽지 않거든요.
이 100만이라는 인구와 이런 산업 기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재인식해서 이걸 우리의 재산으로 삼고 한번 미래 비전을 보면 새롭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50년을 50분 정도에 마치는 이 시간이 굉장히 좀 촉박한 것 같습니다만, 아날로그 시대가 몸으로 때운 지난 50년이 오늘을 만들었습니다. 정말 창원공단은 아까 수출도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기술 집약적 도시고 50년간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 국가 부흥에 지대한 공을 이뤘다면, 미래 100년은 정말 그 디지털 시대가 스마트화를 통해서, 스마트 팩토리를 통해서 창원 공단과 창원시 경남에 주어진 명제, 항공 우주, 방위 국방 산업, 원전, 이런 미래 지향 사업을 가지고 우리 후배 기업인들과 후배 또 근로자들이 힘을 합쳐갖고 발전됐으면 좋겠습니다. 창원산단 50주년 특집 현장 토크쇼 공장회담. 아쉽지만 일부를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는요, 창원산단과 때려야 뗄 수 없는 주제죠. K방산의 르네상스라는 주제로 다양한 얘기 나눠볼 예정이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창원 국가산단 50주년 특집 현장 토크쇼 공장회담이었습니다.